아버지한테 사기쳐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로이어 브라더스 채널의 신PD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램의 대표 변호사님 두 분 모시고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명절에 집에 한번 다녀왔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한 5, 6년 전쯤 집에서 제가 치킨을 배달시키고서 지갑을 찾는데 치킨 값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동생에게 한 2, 3만 원 정도 빌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질 않고 나름 주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증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동생이 얘기하기로는 내 눈이 준 거고 내 귀가 준 거고 내 기억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법원 중에 하나가 법률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 사사건 건 법을 들이댈 필요 없이 그냥 가족 간에는 그냥 주세요. 네? 증거가 없잖아요, 변호사님. 제가 빌렸다는 증거도 없고 그 기억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눈이 증거고 귀가 증거고 기억이 증거다. 제가 굳이 안 줘도 되는 게 아닐까. 법원을 얘기했는데 법원 중에 제일 더 유명한 법원 중에 하나가 권리에 잠자는 자는 부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권리는 그 권리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소송들은 10,000원, 20,000원부터 시작하는 소송입니다. 줘야죠. 빌렸으면 줘야 되는 거죠. 동거하지는 않죠. 현재는 동거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동거 상태였죠. 형사처벌 안 되네요. 동거친족이면 처벌되지 않죠. 동거 의무에 따라서 동거 친족에 대한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족이면서 같은 집에 같이 사는 주소상 동거 친족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고소도 안 받아주고 처벌 못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기죄는 되는데 처벌을 못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사기쳐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 이런 관계면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을 못하고 사기죄가 돼도 그 이외의 친족들 그럴 때는 동거하는 경우는 처벌 못하게 되죠. 동거 안 하면은 물론 고소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일이 집에 동생의 서랍에 잠깐만, 그런 얘기는 누가 저 도둑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뭐가 있는데 좋습니다. 가지고 있을 뭐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면 동거가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면 제가 처벌되기 때문에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시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집을 왕래하며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죠. 절도로 처벌 받아야죠. 네, 동거 유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생아 미안해. 야, 이렇게 살아가면서 금전관계에 따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들 대여금 소송, 비디오를 대여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대여금 소송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플러스 금이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그것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이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가장 소송 중에 많은 소송이죠. 실제 민사소송 중에서는. 이제 상대방에게 돈을 줬다. 이게 빌린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아니면 투자인지에 따라서 이게 대여금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줬다 할 때 이렇게 각자 분류를 해야죠. 대여금, 증여, 투자금. 여기에 따라서 소송도 달라지고 증거 자료도 달라지고 법률 효과도 달라지니까. 돈을 줬던 그 돈 자체를 그 금액 상당을 반환하라고 하면 대여금이고 너 가져 그러면은 나한테 돌려줄 필요 없으면 증여고 너의 사업에 내 돈을 사용하고 이익금을 나한테 반환해 이러면 투자하죠. 자, 금전을 줬을 당시에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실은 저도 이제 지인들 한 몇 명한테 돈 빌려줬다가 지금도 못 받고 있거든요.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 지인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독촉을 하고 독촉해서 안 되면은 내용 증명도 보내거나 아니면 사기죄가 되니까 사기로 고소하거나 아니면은 민사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인들 간에 그런 말 꺼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가고 상대방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잊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또 상대방에서 이렇게 약해지는 마음을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너무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독촉도 좀 해보고 전문가인 변호사 상담해서 한번 준비하는 것 권해드립니다. 상당한 액수를 빌려줬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수단을 취해야 되겠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만약에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든 지급명령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가압류를 선행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악질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대부분 많은 유형들이 이렇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도 안 됐을 때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도 돈 빌렸을 때는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형사적인 법적 조치 등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런 차용증 이외에 다른 증거들로서 활용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차용증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죠. 꼭 차용증이 있어야만 대여금인지 여부를 증명한다고 할 수는 없고 투자로 할 때 상대방에서 돈 받아서 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돈 줄 게 없다, 반환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 어떤 성격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돈 준 게. 이제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 이런 걸로 이제 대신 차용증 없어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확실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차용증 없다 하더라도 꼭 안 되는 건 아니죠. 차용증이 있다면 오히려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명확하니까. 증여할 상황이 아니라면 물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증여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라 알긴 하지만 증여할 관계가 아닌데 돈을 줬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대여했거나 또는 투자했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을 할 때 이제 투자인가 아니면 대여금인가 이에 대해서는 법적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자 부분도 있고 투자금이면 반환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이 망하면 전혀 법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도 실제로는 대여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투자를 하면 이자 몇 %를 주겠다. 말이 투자지 이건 대여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재판하다 보면 돈의 이체 내용만 있고 카톡 내용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은 대여금 청구를 안 받아들이고 투자금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여금이라면 통상 일반적인 경우는 이자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여금인데 독촉을 안 한다. 예,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이라고 입증하려고 그러면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독촉 내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되겠죠. 언제까지 줄게, 얼마를 더 줄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줘라,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하는 것도 대여금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대여금 관련된 소송에서 쟁점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기일을 한 두세 번 잡힐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요즘에 첫 길 잡히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그러면 한 7개월, 8개월? 이 정도가 통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한다면 첫 길에 거의 끝날 수도 있고요. 대여금 소송에서 실제로 소멸시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심 안 하다가 참다 시효가 지났다고 하고 그러면 돈을 줄게 이런 내용들이 시효 중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쟁점이 되면 좀 길어지고요.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판결 이후에 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뻗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결 받으면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집행재산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재산 찾는 절차가 필요하고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하고 안 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압박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찾으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집행할 수도 있고 동산이면 동산 압류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채권이면 채권 압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집행 절차를 해야 되겠죠. 재산을 뭐 가족이나 친구, 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송이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허위인 경우는 통정허위 표시라 해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동일한 어떤 하나의 소송을 하면서 어떤 재산을 반환하는 형태의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 강제집행 면탈 및 민사적인 사회행위 취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여금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사실상 다 한 것 같아요. 차용증 작성해주면 명백하고 공증까지 하면 그 차용증이 이조됐다라고 다투기도 힘들어질 테니까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하고 또 그리고 돈을 보낼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실제로 줬는지 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까 계좌이체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게 독촉 같은 거 이런 문자도 좀 남겨놓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런 거 지워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일단 차용의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겠죠. 처음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다가 다해되다 보니까 누적된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라든가 그 내용들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서 얼마 변제해라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변제하겠다라고 합니다. 좀 늦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또 공증을 하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갚으면 불이익이 가게 해야 되겠죠. 위약벌 약정을 한다든가 위약금을 약정을 크게 한다든가 해서 그 다음에 공증을 들어서 소송을 안 가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공증, 집행력 있는 공증 및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금전거래를 하시는 분들께 변호사로서 꿀팁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든 공증이든 문자든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놓으시고요. 아무리 판결 받아봤자 재산이 상대방한테 없다면 못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재산 상태나 이런 신용 같은 것도 확인하고 빌려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빌려주시길 권합니다. 판결 받고 집행 못하면 판결 못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자력이 있는 사람의 보증을 받고 여러 명의 보증을 받다든가 최소한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좀 생각을 하시고 돈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인데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자기에게 영향이 없는 범주 내에서 돈을 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까지 삶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 받아도 될 돈이면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까 뭐랬죠? 알림. 알아요? 알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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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